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음식들이 대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방 찬장 안에 어쩌면 세계사의 비밀 열쇠가 숨어 있다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차, 요리에 쓰는 설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움직인 거대한 엔진이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중독 경제학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특정 맛에 대한 인류의 이 집단적인 갈망,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서 역사를 통째로 움직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설탕입니다. 네, 그 달콤한 설탕이요. 이 하얀 결정체가 어떻게 제국을 세우고 대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폴레옹은요, 전 세계 설탕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영국을 어떻게든 꺾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륙봉쇄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영국의 무역을 아예 마비시켜버리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나폴레옹의 이 야심찬 계획이요. 오히려 프랑스에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설탕 수입길이 딱 막히니까 프랑스 내 설탕 가격이 무려 20배나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물가 상승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재앙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나폴레옹의 진짜 대단한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역발상이죠. 그는 영국의 해상 봉쇄를 피할 방법을 바다가 아닌 땅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안 되면 땅에서 만들면 되지? 하면서요.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사탕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설탕을 만드는 걸 넘어서 영국의 해상 독점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엄청난 시도였어요. 이게 정말 위기가 기회였을까요? 나폴레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벤자민 델레세르라는 은행가가 결국 사탕모에서 설탕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완성해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한 영국에 맞서서 프랑스는 땅에서 달콤한 승리를 거둔 셈이죠. 바로 이 순간 유럽의 농업 지도가 바뀌고 세계의 설탕 시장의 판도는 영원히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료죠. 바로 차와 커피입니다. 이 카페인이 가득한 음료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한쪽에서는 산업혁명을, 다른 한쪽에서는 독립혁명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처음 유럽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차는 그냥 이상한 나뭇잎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처음엔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전 국민이 매일 마시는 일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수요를 독점한 영국 동인도 회사는요, 거의 국가를 뛰어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차가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2%. 이게 뭐냐면요, 당시 영국 전체 GDP,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차에 붙는 세금이 차지했던 비중입니다. 나라 살림의 10분의 1 이상이 찻잎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영국 왕실이 이 무역에 목숨을 걸었던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미국 혁명은 커피하우스에서 계획되었다. 차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커피냐고요? 당시 카페, 즉 커피하우스는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사업 아이템이 오가고 심지어 정치적인 저항이 싹트는 말 그대로 혁명의 용광로였어요.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그것도 보스턴의 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계획된 거였거든요. 커피는 정치혁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의 진짜 숨은 연료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이전 시대의 농업 노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된 노동을 버텨야 했거든요. 그때 이 커피 한 잔이 거의 유일한 각성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심지어 자본가들이 생산성을 더 높이려고 노동자들한테 직접 커피를 나눠줄 정도였다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사회를 움직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가 억지로 억누르려고 했던 욕망도 있습니다. 정부나 시장이 우리의 이 갈망을 금지하거나 혹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낼 때 과연 어떤 경제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금주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요, 청교도적인 아주 엄격한 종교 윤리랑 당시에 막 힘을 얻고 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결합되면서 탄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자는 아주 이상적인 목표에서 시작된 정책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공급만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은 고스란히 조직범죄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거죠. 결국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알카포네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조직범죄의 황금기를 열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던 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깊고 흉측한 상처를 남기고만 셈이죠. 정부가 욕망을 금주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필요가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무대를 중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고추 이야기인데요. 아니, 고추가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고추가 왜 유독 중국 대륙에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그 시작은 맛없는 식사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슬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바로 그 완벽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추는 처음부터 맛 때문에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수단이었던 거죠. 그 강렬한 매운맛이 거친 잡곡이나 맛없는 채소를 꿀꺽 삼킬 수 있게 도와줬고 재배도 쉬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정말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음식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경제적, 윤리적 질문에 답해야만 할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농업의 방식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한 세기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공장식 사육과 품종 개량으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더니 이제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불리는 DNA를 직접 편집하는 시대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거대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우리가 흔히 GMO라고 부르는 것을 둘러싼 논쟁이죠. 한쪽에선 이걸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크게 우려합니다. 진보와 신중함 사이에 정말 끝나지 않는 갈등인 셈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뒤, 오늘날 우리의 이런 식품 혁신은 과연 축복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저주로 기억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